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늘 건강하게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나의 덴탈 IQ 높이기, 저는 굉장히 상식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모셨습니다. BK 치과 브라이언 킴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발걸음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오늘 저번 시간을 약간 또 썸머리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네. 이어서 모자란 부분 네. 잠깐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또 이제 주제에 맞게 들어갈 텐데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아기를 치수 충혈을 통하여서 우리 치과 상식, 치과 치료, 증상, 또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네. 특별히 조금 더 나눠야 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또 그 부분을 약간 보강하고 다른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눴으면 해요. 네네. 지난 시간에 이제 치아 균열에 의한 치수 충혈 처치를 이제 나눴던 건데, 그게 이제 이 악물기라든가 이런 압력에 의해서 과도한 압력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치수 충혈 도 있지만 치아의 충치를 통해서 박테리아를 감염이 돼서 그게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그 메커니즘이 다르죠. 네. 치아 균열 상태하고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 치아는 딱딱하기 때문에 치아를 뚫고 나온다기보다도 약한 조직,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뿌리 쪽으로 내려간다든가 그 뿌리 밑부분으로 해서 다시 이제 약한 부분을 뚫고 잇몸 밖으로 나오게 되죠. 화산이 분출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박테리아가 치아 안에 충치에서 감염이 되면 그게 치수를 따라서 뿌리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치주 농양, 또 치근단 농양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신경 치료를 해야 되고, 네. 운이 좋으면 신경 치료해서 살릴 수 있지만, 또 이제 더 많이 진행되면 그게 이를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지난주 선물해 해드렸는데, 오늘 다룰 주제, 나의 덴탈 IQ 높이기 넘버 2인데요. 네. 턱관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턱관절, 저는 턱관절 그러면 뭐 정형외과나 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치과에서 다뤄주는 건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턱관절 질환이란 뭔지 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턱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입이 안 벌어진다거나 턱이 아프거나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불편감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정형외과를 간다든가 기타 다른 이제 병원을 찾다가 물어서 결국 치과가 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치과 부분은 이게 프리즘 3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음식을 씹을 때 전에 시간에도 잠깐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 치아와 근육과 관절의 사회 구조물이 함께 작용을 해서 음식을 씹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부분에다 턱 관절 부분이 약할 경우에는 관절의 증상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턱관절은 이 관절 부위와 이 근육, 이 측두근, 네. 이 안에 있는 치아, 그 부분을 이제 치과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네. 턱관절 파트만 전문적으로 진료하시는 이제 치과 의사분들도 있습니다. 예. 아유, 뭐, 전 정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이 턱관절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뼈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형외과를 갔을 것 같은데, 이게 치과 소속인지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턱관절은 대체 왜 생기는지, 뭐 네. 원인이 있나요? 네, 턱관절의 원인은 이제 다양한데, 사실 이제 턱관절 원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오랜 동안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온 바 있어요. 근데 뭐
특별히 한 가지로 딱 이게 원인이다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원인을 이렇게 세워놓은 건 없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턱관절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턱관절 질환은. 그래서 다인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일례로 이제 턱관절이 1990년대인가요? 네. 이제 이것도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네. 미국 교정의사가 교정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교정치료 중간에 턱관절의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불편감 때문에 결국은 닥터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수 사건이 벌어져서 네. 결국은 닥터가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게까지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더 많은 연구가 됐어요. 턱관절과 치아 교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더 많은 이제 교수와 학교에서 이제 턱관절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결과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교합이라는 건 치아의 위아래 맞물림을 말하는 네네. 거거든요. 이런 교합이 턱관절에 직접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하거나 그런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대요. 네. 예. 그래서 교합과 턱관절의 어떤 직접적인 그 원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환자의 특별한 이제 습관, 이를 악물고 있는 습관이라든가 그 먹는 자기 기호식품이라든가 이런 기타의 그 특수한 사항이 결국은 관절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유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침 그 치과 치료를 교합을 하는데 그 증상이 예. 갖고 있던 증상이 예. 그때 마침 나타난 거네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됐네요.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네. 교정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크렌칭 헤빗이라든가 공부를 하고 네. 있는 수험생이에요. 네.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네. 수험생들. 직장인, 항상 긴장하면서 공부하니까. 컴퓨터 앉아 있는 오랫동안 사무직 근로자,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떤 CEO분들, 네. 굉장히 자기 의지가 강한 분들일수록 이런 크렌칭 헤빗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어떠세요, 전도사님? 저도 좀 검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합이 직접적인 어떤 턱관절을 유발시킨다는 원인은 없대요. 네. 하지만 2차적으로 어떤 그걸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인은 턱관절 질환의 원인은 특별하게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은 책들에서 턱관절 질환의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 어떤 커즈라고 찾는 게 아니라 네. 팩터로 얘기해요. 예, 뭐 프리도징 팩터, 뭐 서포트 팩터, 막 이렇게 해서 유발 인자 어떤 네. 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원인이 다양하다는 거죠. 전 좀 놀라운 게 어떤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척관절 그 질환으로 장애로 생긴다는 게 너무 놀랐고 또 이미 그 90년 전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렇죠? 30년, 네. 35년 거의 40년 35년. 돼 가는데 그때만 해도 그 인과관계를 찾지 못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피해를 본 상황이고 또 누구의 잘못인지도 몰랐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연구가 많이 됐겠어요. 네. 네네.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게 특별하게 이게 턱관절 질환의 원인이다. 딱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어요. 네. 현재까지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법은 당연히 나와 있겠죠? 원인은 모르고 네. 증상 갖고 많은 환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실제 네. 전체 인구의 이제 어떤 그 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네. 보통 사람의 40에서 75%가 네. 턱관절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데 거기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그 인구의 10% 이내. 네. 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제 치과 의사들이 턱관절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해왔는데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보존적인 치료법, 또 외과적 수술을 통한 외과적 수술 치료법 두 가지로 나누는데 대부분의 경우 보존적인 치료법으로 다 치료를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외과 치료로 리퍼한 케이스는 5%도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보존 치료가 유일한 네. 답이겠네요. 그게 또 세이프하니까. 많은 치료법 중에 하나. 네. 턱관절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네. 어프로치 하기도 힘들고 또
외과적인 수술이라는 게 이게 또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에게 가능하면 보존적 치료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보존적 치료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보존적 치료법을 이제 보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첫 번째로 교합 안정장치. 교합 안정장치라는 입안에 스프린트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네네. 그 장치를 껴서 턱이 아래턱이죠, 대부분. 네. 위턱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스테딕 스트럭처고, 맨디블은 이게 많이 움직여요. 움직이기 때문에, 하악골의 위치를 잘 잡아주는 그런 그 새롭게 만들어주는 전방 죄 유도 장치, 네. 전방 위치 교합 장치라는 게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머슬을 안정되게 유도해주는 네. 관절이 편한 위치로 잡아주는 그냥 교합 안정 장치라고 하는 그런 스프린트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대부분 많은 환자들이 턱관절 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하는 치료법이고요. 거기에다가 운동요법, 턱의 운동. 우리 보통 네. 팔다리 관절에 문제가 됐을 경우는 물리치료를 하잖아요. 그렇죠. 운동요법도 하고. 네. 턱관절도 마찬가지. 네. 턱관절도 운동요법, 물리치료 이런 거 똑같이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간혹 이제 약물치료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턱이 네. 이게 걸려서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악관절 내장증. 와, 그러면 네. 턱관절 안에는 디스크라는 게 있는데, 아, 여기도 예. 디스크가 있나요? 예, 예. 허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 관절부에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아, 다 있군요. 예. 네. 우리 팔다리는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렇죠. 턱 관절이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네. 따로따로 놀 수 있나요? 아, 그건 아니네요. 네. 턱 관절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아. 움직이면서 치료를 해야 돼요. 네. 조금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데 네. 움직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나마 다행인 게 이 턱 관절은 굉장히 환경 적응력이 높아요.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 턱 관절 질환을 셀프 리미티 네. 그러니까 자기 제한적인 질환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환자들이 입이 안 벌어져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심한 경우죠. 네. 그런 거면. 숟가락이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네. 심한 경우도 네.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2cm. 보통 턱 관절이 변이가 돼도 네. 2cm까지 2.5cm 정도는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 이상은 아파서 안 벌어지죠. 아, 근데 보통 입이 정상적으로 벌어지려면 이 손가락 3개를 세워서 이렇게 넣었을 때 네.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이게 정상적인 개구량이라고 그래요. 네네. 뜨리 너클 테스트. 그래서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파서 그게 안 되는 경우는 네. 그런 상태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장애네요. 장애. 그렇죠. 그렇죠. 질환이 아니고 예, 장애 예. 수준인데요. 못 먹으니까. 네. 네. 먹는 기쁨이 없어졌는데. 네.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전방 재위치 장치, 네. 물리치료, 네. 뭐 이렇게 운동요법, 약물 치료도 하지만 네. 여기 보면은 가동술, 턱관절 가동술이라고 제가 이제 요약해서 온 게 있는데 네. 네. 이 손으로 수조작을 하는 거예요. 턱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턱을 풀어서 디스크가 걸려있는 디스크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닥터만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치과에서만 하는 난 거죠. 또 우리 혼자 탈 수 있는 예, 거. 억지로 무리하면 더 문제가 커지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치과에서 수조작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디스크가 정상 위치로 잡아주는 그런 턱관절 가동술. 네. 이게 보존적인 치료법들 중에 네. 나열한 것들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네. 것들이. 참 정리도 다양하네요. 네. 네. 어쨌든 그런 치료법이 지금 어떤 선생님은 우리 일반 왜 성도라고 나와요. 이게 갑자기. 네. 아니 뭐 성도들도 환자들. 보니까 환자분 중에 성도도 있어요. 맞죠?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주로
치료법, 아까 그 보존적 치료법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 안에 또 알아야 될 게 있나요? 환자들이 왔을 때 일단 진단을 하고 진단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계획을 세우는데 일단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평상시에 주의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네요. 그게 네. 더 쉽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많지만 네. 그 특별히 딱딱한 음식들, 질긴 음식들, 네. 말려서 구운 오징어라든가 네. 이런 거. 네, 네. 오징어가 턱관절 질환자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 요소가 되는 아주 큰 음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건어물 같은 게 많이 지금 피하셔야 돼.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네. 또 우리 자세,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턱관절이 안 좋아요. 네. 모니터 앞에서는 보통 1시간, 2시간 하게 되면 네. 보통 우리 수업 시간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할 때도 1시간 하고 적어도 5분 정도 쉬어서 자세를 다시 바로 세우고 근육 좀 풀어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자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 피하고 일하는 자세도 취해야 되고 또 일을 악무는 습관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습관이 있었을 때 나이가드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네, 네. 그 조기에 그런 것을 인식하면은 장치를 끼고 계셔야 되고 네. 그게 진행이 돼서 턱관절이 질환이 유발됐을 경우는 그때는 이제 나이가드하고 형태가 비슷하지만 턱관절 장치 치료를 하셔야 돼요. 어쩔 네. 수 없이. 예. 그래서 그 주의사항을 말씀해 드릴 텐데 가능하면 주의사항을 많이 지켜주셔야 돼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턱관절 장애가 시작이 됐어요. 네. 뭐 질환이든 장애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예. 이게 우리가 골마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치료하면 그게 며칠 사이에 싹 섭사에 돼서 힐링이 되고 그럼 네. 얼마나 좋겠어요. 네. 관절 질환, 턱관절 질환은 하루 이틀 만에 확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 서서히. 오는군요. 서서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인발부돼서 네. 이 턱관절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네. 낫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장치 치료하고 체크업 받고 최소한 6개월 이상 그리고 운동요법을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데 환자 스스로 우리 닥터가 요구했던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었을 때 네. 턱관절에 불편감이 생기면 그 운동으로 해서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네. 계속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빠르면 6개월이에요. 네. 빠르면. 예, 빠르면 또 6개월. 임플란트 심는 기간이네요. 아, 그렇죠. 네. 네. 그 6개월, 최소한 6개월 빠르면 이제 네. 그 운동요법도 터득이 되고 네. 증상도 많이 완화되고 그때 환자분들이 음식물 조절도 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한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 2년 이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습관으로 생긴 턱관절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 어떤 증상 완화 기간도 긴 거네요. 네. 그렇죠? 서서히 온 거기 때문에. 병이 유발되는 기간이 네. 길수록 힐링되는 기간도 오래 걸리죠. 네, 그러네. 우리 정말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이 많은데 또 치아, 턱관절, 우리 습관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또 오늘 정말 처음 알았는데요. 네. 그러면 선생님, 턱관절 치료 이후 그냥 매달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루틴 체크업만 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턱관절 치료가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걸리는데 그 정도에서 턱관절이 어느 정도 안정 위치를 찾게 되고 환자도 어느 정도 턱의 운동을 잘 하게 될 경우에 구강 내에 있는 치아가 정상적으로 교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마지막 피니쉬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보철이라든가 교정이라든가 뭐 간단하게
교합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피니싱 해서 환자가 오랫동안 잘 씹어서 드실 수 있도록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 것으로 치료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 덴탈 아이 큐 높이기 넘버 2였는데요.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브라이언 킹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